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는데 망설이게 됩니다. 2,000원이 넘는 가격표를 보면서요. 학교 근처 식당 메뉴판도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6,000원이던 제육볶음이 어느새 8,000원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50만 원으론 도저히 모자랍니다. 70만 원도 빠듯합니다. 같은 시간 알바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든 느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떤 학생은 장학금과 부업으로 버티고 있고 어떤 학생은 학자금 대출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대학생과 청년들의 생활비 위기 신호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위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실질 구매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실질 구매력이란 내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을 말합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물가가 오르면 살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실질 구매력 하락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학생들의 실질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필품 물가가 2024년 대비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모두 올랐죠. 둘째, 알바 자리는 줄고 시급 인상률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은 1만 원대지만 실제 체감은 다릅니다. 셋째, 등록금과 생활비 보조는 제자리인데 지출은 늘어만 갑니다. 결국 빚을 내거나 허리띠를 졸라야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응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볼까요? 서울의 한 대학생 김민준 씨는 2025년부터 자신의 지출 패턴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그는 매달 받는 40만 원 용돈과 알바비 50만 원, 총 90만 원의 수입을 5개 항목으로 쪼갰습니다. 식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문화생활 15만 원, 비상금 30만 원, 한 푼도 남김없이 배정했죠. 중요한 건 문화생활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식비를 줄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학교 근처 구내식당과 지역 화폐 할인을 최대한 활용했고 배달앱 대신 직접 포장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비상금 통장에 180만 원이 모였고 심리적 안정감도 생겼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출을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재배치한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의 대학생 박지을 씨입니다. 그녀는 수입 자체를 늘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알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그녀는 학과 성적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학점 4.3을 받아 성적 장학금 300만 원을 수령했고 교내 근로장학생에도 선발됐습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월 40만 원을 추가 수입으로 확보하면서도 학업 시간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2유형까지 받아 학기당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박지열 씨는 지출을 줄이는 대신 자기개발과 장학금이라는 투자 수익을 선택한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전의 직장 초년생 이동현 씨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때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론과 소액 대출을 여러 번 받았던 그는 이자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취업 후 첫 월급 240만 원 중 60만 원을 대출 상환에 써야 했고 실수령액은 180만 원에 불과했죠. 그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우선 상환 대상으로 삼고 고금리 대출부터 정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6개월간 보너스와 월급의 30%를 몰아서 갚았고 이자 부담을 연 8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동현 씨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빚은 쌓이기 전에 관리하고 고금리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청년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 사례도 봐야 합니다. 광주의 대학생 최수민 씨는 생활비 부족을 단기 소액 대출로 메웠습니다. 처음엔 30만 원이었습니다. 갚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자가 연 20%였습니다. 한 달 뒤 갚지 못하자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메웠고 6개월 만에 총 대출액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7만 원, 원금은 줄지 않고 심리적 압박만 커졌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최수민 씨의 실수는 단기 대출의 이자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빌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학교 학생상담센터와 금융복지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 1년간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례는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급한 불을 끄려다 더 큰 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예산 가시성입니다. 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죠. 가계부 앱이든 엑셀이든 수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주 한번 점검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장학정보 접근성입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교내장학금, 지자체 지원금, 민간재단까지 최소 20개 이상의 장학 루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대출 구조 이해도입니다. 학자금 대출과 사금융 대출은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이 가능하고 금리도 연 1주 2%대입니다. 사금융은 연 10주 20%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이해하면 생활비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 무너지지 않는 방어선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재 상태의 진단입니다. 지난달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꺼내세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고 각각이 전체 지출의 몇 %인지 계산해보세요. 2단계 절약 가능 항목을 찾습니다. 구독 서비스, 배달비, 충동 소비가 대표적입니다. OTT 3개를 1개로, 배달주 3회를 주 1회로, 카페 음료를 텀블러로 바꾸면 월 10만원이 절약됩니다. 3단계 수입 확대 루트를 탐색합니다. 교내 근로, 멘토링, 과외,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당 수익률입니다. 같은 5시간이라면 시급 1만원보다 과외 3만원이 낮습니다. 4단계 장학금 신청 루틴을 만듭니다. 매 학기 초 2주는 장학금 탐색 기간으로 고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앱 알림을 켜고 학과 사무실 게시판을 주 1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기회가 보입니다. 5단계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학자금 대출을 우선 검토하세요. 한도와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최대 200만원, 등록금 대출은 전액 가능하며 취업 후 의무 상환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6단계 비상자금을 만듭니다. 월 5만원이라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3개월 생활비입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 때만 쓰는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7단계 멘탈 관리입니다. 생활비 걱정이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이어지면 학업도 무너집니다. 학교 학생상담센터, 청년 심리 지원 서비스, 금융복지 상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이제 2026년 청년 생활비 위기의 거시적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이후 고물가가 고착화되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정체됐습니다. 명목 임금은 오르지만 체감은 제자리죠. 특히 자영업과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알바 수요가 줄고 구직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게다가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율이 2025년 대비 0.8%씩 상승하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지출 최적화와 수입 다각화입니다. 지출 최적화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같은 만족을 더 적은 돈으로 얻는 겁니다. 수입 다각화는 알바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학금, 프로젝트, 재능 판매 등 여러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위기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앞으로 3, 5년간 청년층의 생활비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니까요. 부모 세대가 겪은 IMF나 금융위기처럼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 10년을 결정합니다. 위기 속에서 재무관리 습관을 익힌 사람은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더 빨리 얻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무방비로 보낸 사람은 30대에 더 큰 부채와 스트레스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인식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위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가, 금리, 고용시장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재설계, 장학금 탐색, 대출 관리 이 세 가지만 실행해도 6개월 뒤 상황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생활비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선택지를 갖고 모르는 사람은 운에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정보를 아는 쪽에 서신 겁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활비 관리 팁도 공유해주세요. 경제드라이브는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을 돕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